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증시는 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화이자가 상승을 하기도 했고 우리 시장은 좀 상승하면서도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다 올랐죠, 어제. 네, 주식 올랐고, 채권 가격 올랐고, 유가가 뭐 한 5% 뛰었고, 비트코인 올랐고. 한마디로 그냥 뭐 여전히 돈 많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호재가 떴잖아요, 증시에. 조기 테이퍼링. 아니, 테이퍼링은 이제 겁나는 얘기인데. 네, 자, 테이퍼링을 갖다가 지난주 FMC 의사록 발표 나왔을 때 갑자기 4주 전에 FMC 할 때 성명서나 기자회견 때하고는 달리 그동안에 맨날 뭐라 그랬어요? 논의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저 파월 의장이 우리는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했다가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것조차 논의하지 맞아요. 않는다. talking about tapering. 그걸 스타트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했던 양반들이 그러니 시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죠? 저 뭐시죠? 그러니 언제가 됐건 우리 이제 테이퍼링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뭐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후 뭐 그런 식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그러니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면 결국 빠질 만한 상황에서 빠지고 나서 이걸 갖다 붙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이 마켓워치 기사인데 여기서 이 most top Fed official 그러니 FMC 위원들 연준의 그 관계자들 중에 대부분이 결국 this year 금년에 테이프를 갖다가 시작하는 걸 지지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에 이제 그때 좀 쿵 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 이제 전원 all 그 다음에 많은 게 most 대부분 그리고 또 뭐 여러 세 하다 보면 severa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숫자를 갖다가 짐작하라고 쓰는 나름대로의 용어가 있는데 most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렇게 했고 블라드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그날 혹시라도 또 의사로 시장이 잘 못 알아들을까 싶었는지 또 어딘가 나와가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난번 얘기했던 10월 달에 시작해서 어떻게 내년 4월에 끝내자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하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로이터에서는 이렇게 또 그걸 했어요.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마켓워치에서의 인터뷰한 걸 갖다가 인용하면서 로이터 자체는 어떻게 헤드라인을 담았나 하면 인플레이션을 잘못 읽으면은 미스리딩, 인플레이션을 잘못 읽었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디스럽티브한 금리 인상. 이 디스럽티브 좀 뭐랄까 파괴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시장으로 하여금 좀 당황스럽게 하는 좀 급하게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던 상황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만약에 미국 장이 빠졌으면 어제 우리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금요일도 빠졌더라면 오늘은 우리 화요일이고 네. 어제도 조금 영향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이 반등에 나오고 그 반등에 나오는 가운데에 뉴욕 장은 그 시황에서 이분의 얘기가 컸다는 겁니다. 맞아요. 카플란 이미 다루셨죠.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뭐 기업 부채를 비롯해서 부채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과도한 부양책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발언을 해왔던. 그래서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기존의 입장은 뭐였냐면 블라드하고 똑같았습니다. 10월 달에 시작해서 내년 3월에 끝내는 거. 그랬던 사람이 델타 변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 변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산되거나 전개될지 모르겠고 이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몰라서 자기는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로 간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경제에 타격을 준다면은 테이퍼링 좀 일찍 시작해야 된다고 했던 자기 견해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 매가 9999 그러면서 비둘기 소리를 내버립니다. 네. 자, 거기다가 요즘 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코비드19 자 확진자 수가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추이를 보니까 이게 대부분이 델타 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다시 진정되나 싶다 확산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조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어제 또 이렇게 유가가 뛴 걸 갖다가 또 갖다 붙이는 시황이 뭐냐 하면은 중국에서 그 넓은 중국 대륙에서 확진자 빵. 네.
이 숫자 노름하고 있습니다. 자, 믿어 주십시다. 중국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답니다. 코로나 극복했나 봅니다. 중국은. 홍수 때문에 난리치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갑자기 코로나 하면서 그렇게 봉쇄 들어가던 중국이 대충 큰 고비는 넘었는지 이제 또 코로나 없대요. 오케이. 뭐 좋다 치고 시장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저는 뭐 작년에도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시장을 갖다가 저는 놓쳤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솔직히 이만한 호재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다는 만큼의 호재가 없는 겁니다. 증시에. 이런 역설이 계속되고 있고 어지간하면 차트가 맞아 들어가 줘야 될 차트가 시사하는 쪽으로 조금은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그런 거 없어라고 가버린다면 이제 분석이나 전망은 필요 없고 그냥 그러한 분석이나 전망이 안 통하는 만큼 발을 빼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시장 논리에 그냥 수긍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겠고 시장에 발을 담아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그 시장 논리를 갖다가 빨리 이해하고 지금의 패러다임이 뭔지를 알고 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호재입니다. 또 bad is good인 거예요. 카플란 입에서 코로나가 겁이 나서 테이프링 갖다가 좀 서둘러야겠다는 말을 생각을 내가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다가 엄청난 호재라고 여기저기서 떠드는 세상입니다. 네. 거기다가 어제 화이자하고 어디였죠? 또 한 군데 같이 했던 그 백신. 그렇지. 바이오엔테크 어제 또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이걸 FDA에서 승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승인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다? 이제 무슨 기존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어려서부터 받는 그 당연시하고 맞는 백신처럼 이제 FDA가 승인했으니 지금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어떤 반대 내지는 백신 접종을 갖다가 꺼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단 말이죠. 그 부작용이라든지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검증될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백신 걸려 어떻게 되느니 차라리 코로나 앓고 말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이제 FDA가 승인을 했다. 그래서 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은 또 뭐 역사적이다 이렇게 또 실현할 뻔했습니다. 뭐 그래 했는데 뭐 역사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아프간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다가 그거라도 하나 나왔으니까 또 역사적이라고 뭐 하고 싶었겠죠. 네. 네. 그런데 좋습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죠. 그러다가 어제 마켓 PMI가 나왔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겹쳐놓은 건데 글로벌 보리스 인용합니다. 자, 우선 눈길을 끄는 거는 요 서비스예요. 요 오렌지색. 네. 뚝 떨어지죠. 서비스 쪽 마켓 PMI가 뚝 떨어집니다. 한번 수차 보고 보실까요? 요 가운데 거. 가운데 거가 서비스인데 지난달 59.9에서 55.2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는 59.5 정도였는데 자, 그다음에 제조업도 살짝 요 파란색이 꺾였어요. 제조업도 한번 보실까요? 지난달 63.4하고 이번에 포캐스트는 62.5인데 지난달보다 뚝 떨어진 예상치도 못 미친 61.2. 서비스가 워낙에 악화되다 보니까 종합 PMI는 지난달 59.9 거의 60에서 55.4로 그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약간 회색으로 서비스하고 붙어 다니는.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또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테이퍼링 못 하겠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 자, 그래서 테이퍼링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블룸버그 차트인데 조선일보 방현철 기자가 이렇게 올린 기사에서 재인용합니다. 지금 위에 거는 뭐? 자, 우선 영래포 우리 아시죠? 이제 그동안에 몇 번 우리가 다뤘습니다. 연준이 월가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하고 연준이 돈 빌려주는 게 레포입니다. 일종의 리퍼처스란 차원에서 레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여기 영래포예요. 리버스 레포예요. 그거는 뭐냐? 금융기관들이 너무 많은 돈이 현금이 남아 있는데 어디다 굴릴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연준에다 맡기고 거기다 연준에서부터 국채 같은 걸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하루짜리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나이트 레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는 연준에다 맡기면은 이자 없었습니다. 이자 없었던 걸 갖다가 지난 6월 FOMC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영레포에다가 0.05% 이자 줄게. 하루에 0.05%를 주는 게 아니고 연율이죠. 모든 금리는. 네. 근데 곱하기 0.05% 해가지고 하루짜리 같으면 나누기 360분의 1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이자니까. 네. 이자니까 그것도 OBP의 이자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X축은 2016년 3월 2016년 초부터입니다. 2016년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지금 약 80개 안팎의 금융기관들이 영레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레포에다가 그래서 연준에다가 매일매일 돌려가면서 롤업하면서 맡기는 금액이 지난 주말에 1조 1119억 달러예요. 1조 넘은 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한 80개 정도로 나눠봤더니만 평균은 140억 달러예요. 평균은 140억 달러인데 기관당 영레포로 연준에다 맡길 수 있는 한도는 지금 800억 달러라 이겁니다. 그러면 140억 달러 같으면 널널하네요, 아직. 네. 그런데 연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한도 좀 올려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 이 800억 달러 이상으로 현금이 남아 도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큰손들. 월가의 큰손들. 걔들은 거의 800억 꽉꽉 채우는 거고 나머지 기관들이 뭐 하고 해서 80개가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돈이 얼마나 남아 도냐 말입니다. 자, 1조 1000억. 매달 1200억 달러어치의 800억 달러 국채, 400억 달러 모기지 채권을 사고 있는 게 현재 양적 완화 아닙니까? 1200억 달러치씩 국채 사고 모기지 채권 사고 하면서 돈이 풀려나가니까 이거에 거의 9개월치입니다, 지금. 월가에 남아도는 현금이 9개월치에 해당하는 양적 완화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렇게 하고 이 친구들은 또 나름대로 뭐 담보로 쓰든 뭐로 쓰든 간에 국채가 필요해요. 국채가 씨가 말랐어요. 하도 연준이 다 사가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영레포에 참여를 하는데 이 시사점이 뭡니까?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가. 이래도 테이퍼링을 안 하는 거는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돈은 그렇게 쭉쭉 풀고 그 푼 현금 갖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걸로 또 연준에다 박아두고 꼴랑 OBP짜리 연율 OBP짜리 이자 받아먹고 그나마 이 영레포라도 없었으면 미국은 골 때리는 상황까지 갔을 겁니다. 뭐라고? 이 친구들이 결국 남는 돈을 그냥 재정정권 일주일짜리나 초단기 재정정권 같은 데다가 샀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돈을 묻어두는 거 아니에요. 채권에다가. 그러면 굉장히 비싸지면서 미국 재정정권의 수익률도 영국이란다. 독일, 프랑스처럼, 일본처럼 마이너스로 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겨우 영레포라는 이 제도로 인해서 그나마 제로 근방에서 묶어두는 겁니다. 이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성장은 뭐 4%, 5%, 6%, 8% 이렇게 전망하는 판에 금리가 이런 상황인데 그 연준의 속내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한다는 행위 자체가. 뭐겠습니까? 왜 못할까요? 저가 이 짓거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QE2, QE3 했고 네. 2013년에 꼴랑 QE 테이퍼링 한번 한답시고 그때 테이프 텐트럼 한번 나왔고 버냉캡에서 양적 완화 좀 줄일게요. 제가 늘 드는 비유, 욕조에 지금 이빨이란다. 또 가득 지금 최대한 틀어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조금만 잠글게요 하는 이 소리에 시장이 나자빠졌던 게 2013년의 테이프 텐트럼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테이퍼링 시작했고 한참 있다가 테이퍼링 양적 완화 끝내고 금리 좀 올렸더니 시장 또 아작이 나버렸어요. 2018년 무렵에. 뭐 그런 식으로 했으니 지금 그 이후로 또 코로나 핑계로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그 정도 했던 애들이 코로나 핑계로 그동안 보여드렸던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 22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올라다가 이렇게 오다가 금융위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걸 갖다가 코로나 핑계로 어떻게 했죠? 전부 투 더 문 해버렸습니다. 요즘 용어로.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정상화라는 것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꾸 테이퍼링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카플란도 지금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그동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준의 전형적인 그리고 늘 봐왔던 연준의 뒤통수 후리기입니다. 네. 이랬다 저랬다. 매가 됐다가 비둘기 됐다가 비둘기인 척하다가 갑자기 매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자 이제 금요일 날 26 목금토를 갖다가 이 와이오밍주에 있는 전체 주의 인구가 30만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넓은 땅에. 그러니 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딜 가나 로키산맥이고 어딜 가나 우리나라 대관령 비슷한 분위기인데 여기서 옛날에 이 구로다 하루있고 제니 옐런 연준 의장 시절 드라기 지금은 이태리 총리하고 있는 22 총재 옛날 사진이죠. 에스더 조지 지금 여기도 뭐 매파로 불리는 여기는 존 윌리엄스 지금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하다가 지금 뉴욕 연방은행 총재하고 있는 존 윌리엄스 파월 옛날 이 시절이었지만 이제 이 마스크 안 끼고 이러는 모습 이제 보기가 힘든 겁니다. 어떻게 뭐 아프간 난민들 실어오는 수송기 보니까 거기는 마스크 낀 사람 하나도 없이 거리두기 없이 다다닥 붙었는데 거기는 환자도 없던데 도대체 이게 뭐 마스크하고 코비드는 웃깁니다만 자 어쨌거나 지금 문제는 파월은 나름대로 여기서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제 포스트 코비드는 물 건너갔죠. 코비드, 코로나 종식은 이제 슬슬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이제 자꾸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백신 맞아가면서 백신 맞는다고 코로나 안 걸린다고 장담은 못하니까 자꾸 부스트샷에서 3번을 맞아야 될지 4번을 맞아야 될지 매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판에 백신 타령하면서 위드 코비드로 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내놓겠는가. 그러나 이것저것 다 떠나서 결국은 뭐다? 아직은 돈 많다. 아직은 돈 많으니까 지금 어떻게? 나스닥 일간으로 옵니다. 지난주 밀리다 60일선 딱 오니까 또 매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수정님 그거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다 드려버려야겠다. 시작한 김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잭슨홀 미팅까지도 또 지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죠. 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참 이번 주가 재밌게 됐습니다. 나스닥 일간으로 보니까 60일선에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지지가 됐습니다. 위클리로 보시면은 자 지금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빠졌던 이 낙폭에 1.618배 진통이 있었고 1.618배로 올라서고 나서 지금 2.618배 왔습니다. 패턴은 어떻게? 고점은 고점대로 올라가고 저점은 저점대로 올라가서 지난 4월 중순에 비트코인에서 봤던 그런 비스무리한 패턴이고 이거는 결국 오랜 상승세 끝에 상승 에너지가 조금씩 고갈될 때 나타나는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 따르면 상승 에너지가 조금씩 고갈돼 갈 때 나타나는 패턴이긴 해요. 거기다가 이게 어떻게 어지간한 월가의 알고리즘에 다 입력되어 있을 만한 2.618배 레벨 작년 코로나 낙폭의 2.618배 레벨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뿐 아니라 S&P 500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코로나 당시에 이 낙폭으로 했다면은 S&P 500은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대해서 1.618배가 한참 걸렸고 이걸 트럼프 당선으로 열었다가 2.618배에서 좀 주춤하다가 올라갔다가 코로나 두드려 맞고 이걸 확 열었다가 지금 어떻게 4.236배, 4,500포인트라고 하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레벨에 와 있는 겁니다. 와 있는 상황 하에서 결국 이 모든 그걸 뚫고 이 형이 결국 모두가 이쯤이면 된 거 아니야 싶은 레벨에서 더 가도 돼라는 큐 사인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네. 아니 진짜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정말 저희도 매일 시장을 보지만 이게 주가의 흐름이랑 지금 나와 있는 이슈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매칭이 안 된다 싶을 때도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장이 더 가도 된다라고 마치 짜여진 듯한 느낌으로 또 시장이 움직여주다 보니까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참 정말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었거든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에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그래도 이번 주에 나오고 있긴 한데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시나요?
국내 증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거였죠.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이 반등 시점이었으면 이해가 갑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가운데에 지금 바깥 증시나 아시아 증시도 도와주잖아요. 중국 증시까지도 도와주잖아요. 네. 그러니 지금 반등이 나오고 외국인 매도세도 좀 이렇게 주춤하고 그런 상황 하에서 거기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그게 있었죠. 저 뭡니까? 모처럼 뭐 외화자금 과정에 무슨 저 구두 개입 비슷하게 환율에 그게 어떤 공식적인 의도된 개입인지 아니면은 언론 매체 기자들과의 통화 가운데서 보도가 되면서 구두 개입처럼 비친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됐고 또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선제적 대응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선제적 대응이라는 얘기를 해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한다. 환율도 언급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바깥에 달러 인덱스도 꺾이면서 조금 하향 조정되면서 이제 환율이 훅 밀리니까 이제 증시도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차트는 지난 주말 차트입니다. 지난 주말 차트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의 반등을 여기서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겁니다. 200일선이에요. 이 5, 20, 60, 120, 200, 200일선에 지난 주말에 200일선에 닿았어요. 네. 자, 200일선 같은 거 갖다가 그냥 단숨에 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만 수급에서 도와주거나 바깥의 변수가 도와주면 200일선은 반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이 한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반등이 어디쯤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조금 봐야 되겠죠. 아마 오늘 지금 3,140 근처에서 좀 막히죠. 3,100 지금 30 이하로 내려왔어요. 3,123입니다. 그러니까 3,140이라는 근처가 또 이렇게 현재로서는 반등하는 가운데의 1차적인 저항 구간입니다.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늘 하듯이 단기 차트에서 이번에 후루룩 밀렸던 거기다가 피부나치 한번 끄어보시면 또 44원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현 상황에서 맥시로 최근에 이 급락 파동에서 맥시로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조정 한 3,200포인트 이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러나 저는 이 반등 이후에 만약에 파월이 됐건 뭐가 됐건 이 장을 갖다가 위로 끌어올릴 때 성공을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것이 결국 차트가 시사하는 바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식을 사는 게 맞는지도 몰라요. 뭐 백신이고 어떻고 간에 어쨌거나 지금 앞으로 더 나빠지겠어요. 이제 코로나 겁은 안 냅니다, 사람들이. 네. 확진자 수가 어떻고 사망자 수가 어떻고 이 코로나 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대충 미국 국민들도 우리나라도 대충 감 잡았어요. 왜 코로나인지. 말을 시원하게 못해서 그렇지. 그렇다면은 결국은 앞으로 좋아질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재개방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무슨 뭐 크루즈, 카지노, 영화관 뭐 등등 해가지고 뭡니까 여행주 빠졌던 걸 생각하면은 주식 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와중에 여기서 이미 코로나 기간 중에 쭉 올라왔던 것들, 지금도 헐헐 날고 있는 백신주들 이런 것들을 추격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애매한 상황이죠. 여기서 지금 시장은 이러나 저러나 사라 그냥. 높아 보여도 사라. 고점 부담이 느껴지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느껴져도 그냥 사라. 조금만 밀리면 사라가 지금 시장의 패러다임이고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선수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자꾸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심지어 미국의 지금 캐시우드하고 마이클 버리가 지금 감정 싸움까지 간 거 아니에요. 네. 마이클 버리는 계속 숏을 추구하고 있는 거고 캐시우드는 계속 매수 쪽으로 가고 있고 네.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돼요. 이러다 이제 마이클 버리가 숏 히지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판단이나 논리는 마이클 버리가 맞았는지 모르나 돈질로 그냥 마이클 버리의 숏 포지션을 갖다가 다 그냥 감아 올리는 장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하에서 기본적인 본인의 성향이 나는 그래도 앞으로 나빠지기보다는 더 좋아질 확률이 높아 하는 사람들은 밀릴 때마다 사는 것이고 그런데 왠지 불안하다. 뭐 맨날 빠진다고 하긴 하지만 저 친구 이진우 소장 나와서 보여주는 차트 보면 언제 다 온 것 같다 싶은 분들은 조금 반등 나올 때 조금씩은 비중 축소를 하면서 어떤 추가 하락 때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만큼 시장이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또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연준의 움직임이 이렇게 갈 것인가 저렇게 갈 것인가 또 지금 좀 예측하기 어렵고 어떤 멘트를 내놓느냐에 따라서도 대응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